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은행에서 꼭 필요한 상품으로서 뭐가 더 있을까요?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우선 신용카드가 있겠죠. 필수죠. 보험도 있습니다. 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강조했던 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연금.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다시 또 봐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는 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나뉘지요. 자,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체크카드는 내 통장의 한도 내에서 내 돈이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쓰는 겁니다. 즉시로. 그죠? 근데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대출일 수 있어요. 외상으로 쓰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신용카드로 쓰고 그 다음 달에 결제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출의 기능, 여신의 기능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용카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갑을 한번 열어보시면 카드가 많으신 분이 있을 테고요. 뭐 한두 장 있으신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한 장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뭘 추천을 드릴까요? 많은 게 좋을까? 아닙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는 딱 두 장만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쓰시느냐? 주카드 하나, 부카드 하나. 이게 가장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주카드는 말 그대로 내가 주로 다 사용하고 혜택을 받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혜택을 다 받으면 되죠. 부카드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자녀가 있다든가 어려서 놀이동산을 많이 간다. 그러면 만약에 그 놀이동산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부카드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 뭐 와이프가 어디 특정한 데에서 쇼핑을 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한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할인이나 뭐가 추가 기능이 있는 부카드를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주카드는 하나로 통일을 해서 집중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입출금 통장하고 똑같이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카드를 어떤 식으로 발급을 해서 사용을 할까요? 먼저 카드를 쓰면 뭐 국가에서도 그렇고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총 카드를 쓴 사용액에서 내 급여액의 이 총 급여액의 25%를 뺍니다. 빼고 거기에 15%를 곱해요. 그러면 그 정도를 이제 소득공제로 빼주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쓴 만큼에서 그 산식에 따라서 그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 현금 쓰실 경우 현금 영수증 받잖아요. 그것도 아시다시피 하죠. 결국은 소득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카드 기능은 어떤 걸로 갈까요?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데 첫째가 할인형이 있을 거고요. 내가 소비를 하는데 할인을 받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포인트형이 있습니다. 포인트형은 돈으로 캐시백을 해주는 거죠. 저는 캐시백을 권해드립니다. 할인을 받는다는 것도 좋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비하는 거를 부추기는 거잖아요. 내가 소비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할인받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정상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로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면 아까 소득공제 받고 그다음에 캐시백으로 또 받아서 지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대출이자를 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주카드 하나, 부카드 하나, 그다음에 할인형보다는 포인트형, 캐시백형으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라. 그러면 카드를 현명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체크카드로 쓰시면 훨씬 더 좋겠죠.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신용카드는 외상이에요. 외상이기 때문에 우선 쓰고 보자는 심리가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눈에 보이면 먼저 쓰는 거예요. 근데 체크카드는
내 통장의 잔고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과소비를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되 사회생활하면서 신용카드가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카드나 부카드나 하시고 실질적인 사용에서는 체크카드를 최대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카드를 쓰시면서 아마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서비스라든가 카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약간 빠져나가서 세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 그 신용정보에서 신용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걸 매기기 전에 은행에서도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스코어링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사람의 그 아이디 번호, 주민번호에 따라서 그 점수를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주관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 기계가 매기는 거예요. 그때 기계가 판단할 때 첫째는 현금 서비스를 여러분이 받으셨다. 그러면 저 사람 호주머니에 돈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판단의 기준은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여러분이 쓰는 그 어떤 종류의 대출이든 간에 금리가 높으냐 안 높으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현금 서비스 굉장히 금리가 높죠. 그죠? 카드론도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치명타를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 대출을 활용을 하시고 체크카드 쓰듯이 카드를 가지고 쓸 때는 현금 서비스라든가 카드론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할부와 카드 리볼빙도 가급적이면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봐요. 대출로 보는 거죠. 내가 돈 있으면 일시불로 결제하지 왜 할부를 해요? 그죠? 근데 할부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 대출로 보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걸로. 근데 그게 뭐예요? 고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조심하면서 생활하시면 신용등급을 지키면서 현명한 금융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주로 하는 과목은 아니고 그냥 짚고 넘어가는 과목으로 보험을 넣어드렸어요. 전 은행원이기 때문에 보험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 컨설팅이나 업체 컨설팅을 갈 때마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되새겨 보세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편식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편식이요? 암보험이 막 중복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생명보험, 내가 죽고 난 사후에 대한 그런 보험들이 많이 돼 있다든가 또 자녀에 대한 게 많이 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는 수입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얼마까지 내가 보험료를 내야 적정할까요?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보험이 많아진 거지 않습니까? 수입이 많아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적정선일까? 내 수입의 평균 내 수입의 5%가 초과되면 과소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10%도 아니고 5%가 넘어가면 과소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은 구조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불안하니까 보험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냉철하게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사고나 병이나 이런 걸로 죽는 경우가 10%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80에서 90%는 뭘까요? 자연사예요. 자연사. 결국은 10% 안팎의 사고라든가 병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무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 기본을 하고 아까 말한 5% 선으로 하고 과하게 하는 거는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사후에 보장이 되는 보험을 과중하게 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은 말이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와이프든 자식이든 있을 때 잘해야죠.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어요. 물론 안타깝고 내가 없을 때 불안하고 또 지켜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시는 건 맞지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있을 때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있을 때 내가 안 아픈 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부부가 아프다면 더 큰 일이에요. 오히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내 와이프와 같이 자녀들한테 민폐를 안 끼치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더 현명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보험을 중심으로 가야 될까요? 실손보험을 추천을 우선 드려요. 내가 다치거나 병원을 갔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손보험.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를 한다면 생전이잖아요. 살아있을 때 한다면 자녀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우리 스스로가 노후를 지켜가면서 그게 실질적인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자녀들도 자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지 부모가 다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뭐 다 해준다고 뭐 다 잘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은 자식들의 밥그릇이 따로 챙겨서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현명하게 오래 사는 거를 우선순위를 두고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였던 대출을 한번 알아볼까요? 은행에서 대출. 누구나 기본적으로 요즘은 영위하고 있는 필수 상품이죠. 대출을 우선 크게 정리해 볼게요. 은행에서 보면 기업 대출하고 개인 대출하고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기업 대출은 상관없으니까 빼겠습니다. 빼면 개인 대출이 남죠. 그럼 이 개인 대출은 또 나누게 되면 신용 대출하고 전세 대출하고 부동산 대출하고 이렇게 나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예금 담보 대출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뺄게요. 그럼 결국은 신용 대출, 전세 자금 대출, 그리고 부동산 대출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서 부동산 대출도 제가 빼겠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말하는 건데요. 요즘 정부에서 규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대출 과목도 많고 규제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강의해 둔다면 하루치가 들어가도 모자랄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대출은 제가 빼고 필요하신 분은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죠.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용대출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점수가 좋아야 돼요. 근데 신용 점수는 또 나눠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한다 그러면 CB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CB 등급은 나이스 신용평가라는 데에서 하는 건데 뭐 6등급이다, 뭐 5등급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요즘은 점수화가 돼서 600점이다, 700점이다 이렇게 바뀌어서 요즘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 한국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K10이라는 신용 등급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신용평가 등급 회사인데 차이점은 좀 틀린 게 대출, 여신 쪽에 좀 더 세분화가 돼 있어요. 전문화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등급과 K12 등급과 CB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 쪽은 K12가 더 있다. 그럼 이 두 가지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거래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점수를 주겠어요? 거래를 뭐 여러 가지를 해야죠. 그래야 점수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그 입출금 통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급여이체라든가 뭐 공과금 자동이체 그렇죠?
뭐 적금도 있고요. 펀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했을 경우에 점수가 올라가겠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게 됐을 때 높은 점수를 받게 됐을 때 연체를 시키시면 안 되는 게 기본이고요. 연체 한번 시키면 치명타가 됩니다. 그래서 연체는 조심하셔야 되고 따라서 신용대출을 그렇게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연소득과 신용 등급에 따라서 또 은행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신용대출이 나가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접근이 돼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자만 내는 대출, 우리가 건별 일반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자만 내는 대출이 있고 아까 설명드린 마이너스 통장, 한도 대출이 있죠. 한도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넣다 뺐다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쓴 만큼만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능하면 한도 대출인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분할 상환 대출이 있죠.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가는 방법이죠.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은행과 협의해서 하실 수 있지만 신용대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 등급과 은행의 점수를 따라간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여러분들 전세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세를 할 때 요즘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서 높아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돈만 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집담보도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죠. 여기도 종류가 나눠집니다. 정부에서 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이 우선 있어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또 지원한 그 공기업들, 그래서 서울보증재단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나오는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또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전세자금이 있죠. 그럼 총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버팀목 정부 거, 공공기관에서 나온 그 대출, 그 다음에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정부에서 나오는 버팀목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한도 최고 한도가 1억 2천 정도로 이렇게 산정이 돼 있어요. 그 이상을 안 해주죠. 특별한 사정 뭐 예를 들어 신혼부부라든가 어떤 사정이 있는 거는 조금 더 해줄 수 있지만 1억 2천이 우선은 기본 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비싼 전세를 살게 될 경우에는 1억 2천이 최고선이기 때문에 더 못 받죠. 대신 금리가 저렴할 테고요. 국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까 말한 대로 3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전세가 그래서 1억 2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아까 말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나가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경기도는 경기보증보험에서 나가겠지만 서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최고 한도가 5억까지입니다. 5억까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큰 금액의 전세를 들어갈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되겠죠. 그럼 무조건 다 그 5억까지 아니면 1억 2천까지 다 해주느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과 상환 능력을 다 따져서 해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이 양호하고 소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정답은 아니지만 노멀하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소득의 약 3.5배에서 4배까지가 맥시멈 한도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연소득이 제가 뭐 3천만 원이다. 만약에. 그러면 3천만 원의 3배면 한 9천 되겠네요. 그죠? 9천. 그러니까 결국은 3배에서 4배니까 1억 안팎의 한도가 생성이 돼서 발급이 될 것이다. 그 대출 한도가.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3억을 원했다. 그러면 소득이 그 계산을 했을 때 안 나오기 때문에 3억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말한 대로 내 소득의 3.5배에서 4배 정도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그냥 소득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기존에 신용대출을 쓰고 계신 게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아까 말한 은행에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겠죠.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신용으로 하는 거겠지만 그 부분은 금리가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세자금 대출은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상품이고 요즘은 의무적으로 다 전세자금 대출을 거의 다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전세자금 대출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신용 등급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 은행 점수, 은행 거래 활성화 해서 은행 점수 높이시고요. 그리고 내 소득이 얼마인지 보셔서 몇 배수 내에 내 필요 자금이 소요가 되는지 보셔서 내 자기 자금을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은행 상품 중에 거의 필수 상품 중에 마지막인 연금저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 뭐 같은 건데 요거는 저희들이 다 노후를 위해서 거의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첫째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해놨습니다.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노후연금 뭐 해가지고 뭐 조금 소액씩 주잖아요. 그걸로 생활은 안 되지만 일반 국민한테는 국민연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에다가도 나라에서 짐을 떠넘겼어요. 그게 퇴직연금이 되겠죠. 퇴직연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예 법적으로 퇴직금을 고착화시켜서 퇴직연금으로 주게끔 해서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으로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르니까 야, 개인들도 준비해라. 그래서 또 만든 게 개인연금입니다. 이 표에 피라미드 형식으로 나왔는데 그럼 왜 자꾸 부족하게 될까요?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시겠지만 제가 뭐 욕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불안하다. 뭐 내가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될까? 내지는 금액이 현재 물가와 따라왔을 때 따라갈까? 정부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불안하니까 저도 그렇고 진짜 그렇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내가 노후를 사는데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가지고 퇴직연금을 또 하게 되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려서 주는 회사들도 있지만 못 주는 중소기업들도 있을 테고요. 안 주고 떼먹는 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니 이걸 법제화해서 보장을 해주겠다. 근데 그 퇴직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걸 받아서 또 노후가 해결이 될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연금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연금을 왜 해야 되느냐? 개인연금은요, 첫째는 국가에서 하라고 권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소득 뭐 공제라든가 뭐 이런 혜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복리 효과라는 게 있죠. 복리가 뭔가? 이자가 이자를 까는 형태를 복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건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뭐 1년짜리, 뭐 3년짜리, 뭐 5년짜리 적금이 아니라 몇십 년짜리로 가는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이자가 이자를 낳는 효과, 복리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을 34만 원까지가 소득공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 비과세를 받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예요. 월 34만 원 넣었을 경우 그걸 비교를 한다면 내가 적금 600만 원 넣었을 때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연금을 여러분들이 언제 넣어야 돼요? 복리효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젊어서 두셔야 혜택이 크겠죠. 만약에 55세부터 개인연금을 줄 수가 있는데 50세에 넣는다. 그러면 복리가 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20대에 놓다, 30대 초반에 놓다. 그렇다면 이게 충분히 복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하신다면 복리 효과도 누리시면서 노후 준비도 하시면서 이게 안전하게 든든하게 갈 수 있는 생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세금을 돌려받는, 만약 우리가 이제 비과세로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거를 따졌을 때 이게 이제 34만 원을 월 최고 한도로 여러분이 불입을 하면 600만 원 적금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걸 다른 걸로 비교를 한다면 자녀가 3명이 돼서 그 60만 원 공제 받는 거나 뭐 의료비 뭐 공제 받는 거나 이런 거랑 싹 비교를 해도 이 연금이 탁월하다, 돌려받는 것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라에서 이거는 소득으로 안 쳐줄게, 그러니까 소득에서 빼줄게가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뭐냐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아예 그 자체를 빼줄게. 세금 자체를 내가 빼줄게. 이게 세액공제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소득공제는 소득으로 안 쳐줄게.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아예 통째로 빼줄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천천히 이해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쨌든 여러분들 개인연금은 꼭 준비해야 될 필수 상품인데 젊어서 하시는 게 유리하다.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복리 효과도 있지만 나중에 이걸 타실 때 55세부터 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30세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불입을 했어요. 그럼 40세에 끝나네요. 40세에 끝나고 55세까지 15년간 복리 효과를 보겠네요. 이때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40세에 끝나서 나 5년간 더 불래.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55세에 받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종신형으로 날 줘.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55세에서 난 10년만 받을래. 65세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형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뭘 추천드릴까요? 확정형을 추천드립니다. 55세에서 65세까지. 왜 그럴까요? 종신형으로 하면 우선 금액이 좀 줄겠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80세에 살지 90세에 살지 모르는데 쭉 드리는 게 종신형이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고요. 만약에 내가 90이 됐다고 쳐요. 많이 받으니까 좋긴 한데 그 돈을 어디다 쓸 수가 있나요? 내 몸이 성치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건 내가 멀쩡할 때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5세에서 65세 10년 확정으로 받겠다. 이걸 추천을 드렸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이 말씀드린 대로 점점 늦어져서 지급 시기가 현재 65세부터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일반적인 한국 사회에서 퇴직을 언제 하냐면요. 한 55세 되면 일반 기업들은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55세에서 65세까지 공백이 생기게 돼요. 그럼 그 공백 동안 나는 다른 일을 하든가 놀고 싶어도, 그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개인연금을 55세에서 65세까지 받겠다 그러면 그 공백을 메꾸는 효과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10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국민연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를 또 남겨놓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